안녕하세요. 머니글라이딩TV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흔히 일어나는 가족 간 현금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현금 계좌이체도 주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과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증여와 증여 세율, 공제 한도, 증여세 계산, 가족 간 계좌이체 팁, 가족 간 현금 차용 거래 시 구비 서류, 가족 간 무이자 대출에 대한 사항, 이자율 책정 팁과 알아야 할 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율과 증여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까지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친족,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이 1,000만원에서 6억까지입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10년 합산 배우자가 6억인데 성인 자녀는 5천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인 자녀의 공제한도를 1억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제한도는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실 분들은 금액과 시기를 잘 계산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였고 이전까지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3억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의 20%인 5천만원에서 누진 공제금액 1,000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4천만원이 되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3억이 증여가 맞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생활금이나 치료비, 학자금 같은 이유로 현금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러한 금액 모두 증여세로 간주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실제 증여가 아닌데 말이죠. 부부의 경우 10년 공제금액도 6억이고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일상적인 현금 계좌이체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 3년 동안의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소득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는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녀 간 현금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주관관세청이 아닌 해당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관련 국세청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용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되는 부모 자녀 간 현금 계좌이체에 대해 증여로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 등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 이체 내역까지 증명하기가 여간 고역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서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살펴보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가 키포인트겠죠. 또한 대통령령으로는 더 자세하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이유들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조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거래 내역에 대해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항을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에 확인하고 입증하기가 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양하는 자녀의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단순히 금액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현금 이체하는 것이 추후 단순 용돈이 증여로 간주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부모님이 자녀 결혼 시 혼수용품으로 냉장고를 구매해준다고 가정하면 부모님이 해당 자녀로 계좌이체 시 냉장고 구매대금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자녀가 냉장고를 본인 카드로 구매한다면 몇 년이 지나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겠죠? 생활비나 냉장고 구입 명목으로 매달 몇 천만 원씩 계좌이체가 되었다면 세금 관청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비나 물품 구매가 아닌 큰 목돈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부모님이 주택 매수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 큰 목돈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모님 찬스 대출이라고 하죠. 이때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가 아닌 지원, 즉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와 이자입니다. 계약서는 차용증이라고도 하죠. 우선 계약서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급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는 시점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또는 내용 증명으로 일자를 확정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가족 간 거래 계약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확인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법무사 가서 공증받으면 너무 비싸니까 돈이 많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처 등기소 가서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쓸 때는 상호 인적사항, 이자율, 이자 상환 기일, 원금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 핵심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없어야 인정받기 더 수월하겠죠? 예를 들어 상환기간 같은 경우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너무 길게 잡으면 당연히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이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 자녀간이라 할지라도 증여가 아닌 대출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겠죠? 이자가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관련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4, 시행령 제31조 4, 시행규칙 제10조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을 찾아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4.6%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됐지 왜 관련법을 길게 말하냐고요? 법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알아야 할 필요가 발생하면 스스로가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곧 돈이니까요.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기재부가 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이자율을 4.6%로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월마다 혹은 정해진 기일마다 정확하게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무이자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듣자 하니 가족 간에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약정해도 된다던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즉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역산을 하면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2억 1739만 1300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이자 대출 가능 금액인 2억 1700만 원은 이러한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현재 적정 이자율인 4.6%를 반영하면 연이자가 998만 2000원으로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법령을 자세하게 보면 이자 혹은 이자 차익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시 이자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 증여가 아닐지언정 이자가 없다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2억 1,700만 원을 부모님 무이자 대출로 주장한다면 해당하는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의 원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빌리는 돈이 2억 전후라도 무이자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1, 2% 사이에 어느 정도 이자를 감안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자를 좀 싸게 책정해도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익이 1000만 원 미만일 것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원금 또한 증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자율 책정 팁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를 응용하자면 무조건 4.6%로 이자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적정 이자율 4.6%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 금액 차익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적정 이자율 4.6%를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 원 정도 제외한 금액을 이자율로 책정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빌린다면 3억의 4.6%인 1,380만 원을 연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38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380만 원 이상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이자를 380만 100원으로 정하고 계약서 이자율은 380만 100원에 속하는 1.27%로 명시하면 되는 것이죠. 복습 겸 다시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3억의 2배인 6억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6억을 빌린다면 6억의 4.6%인 2,760만 원을 연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76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1,760만 원 이상인 연이자 1,760만 100원으로 정하고 계약서 이자율은 그에 해당하는 2.94%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아주 딱 맞게 예시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의 사례처럼 정확하게 3억 차용 시 1.27%, 6억 차용 시 2.94%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자율을 책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더 드릴 겸 해서요. 진짜 증여받은 금액도 아니고 부모님께 잠깐 빌리는 것인데 이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내셔야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공제한도 5천만 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6억에 대한 증여세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부모님 대출로 인해 연이자 1,760만 100원을 낼 것인지 증여를 받고 증여세 1억 500만 원을 낼 것인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절세도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아닌 차용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 지급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한 세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은 지방세 포함 15.4%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세 2.5%를 포함해서 총 27.5%입니다. 가령 부모님께 지급할 이자가 월 30만 원이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은 30만 원 곱하기 27.5%인 82,500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녀는 30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21만 7,500원을 부모님께 지급하고 82,500원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납부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받은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당 기간에 따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 징수된 세금은 기세금 납부로 간주되어 이중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납부하여야 할 전체 세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신뢰성 있는 계약서, 이자율 책정 및 이자 지급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되어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어설프게 피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미리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재앙을 잘 대비하는 것이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목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과 절세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절세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 또한 최대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머니글라이딩TV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